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집회까지 열릴 정도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한 포털 사이트의 어떤 그 실시간 검색어까지 장악할 정도로 이 분노를 담은 멘트던데요. 보니까 못 살겠다, 세금 폭탄, 3040 속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굉장히 좀 불만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른바 이 실시간 검색어를 하는 게 특정 정치인을 응원하는 또는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는 형태의 실시간 검색어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봐왔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도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실시간 검색어 뜨기도 했고 비판하는 실검이 뜨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실시간 검색어로 뜬 건 사실상 초유의 현상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못 살겠다 세금 폭탄이나 3040 대통령에게 속았다 이런 실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을 응원하고 비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조라고 봐야 돼요. 정부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이러한 여론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고 정부의 대책이 자꾸 땜질식으로 나오는데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4번밖에 부동산 대책 안 냈다고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번은 훌쩍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누군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반면 반대급부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깁니다. 이번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들이 집을 청약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신혼부부가 아닐 수 있는 40대 이제 보통 내 집 마련을 일반적인 서민이나 중산층은 40대부터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이 40대나 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소외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누구에게 이득이 되느냐? 30대에 외벌이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른바 부모님의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이 계층에게 또 유리한 거 아니냐. 계속 땜질식으로 여기를 좀 틔워주면 여기가 막히고 여기가 아우성쳐서 여기를 틔워주면 또 다른 쪽이 막히는 이런 정책을 정부가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30대, 40대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규제 일변도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공급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김현미 장관이 지금 언론에 나와서 서울시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하면 왜 이 수요가 초과돼서 서울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겠습니까? 이러한 공급 대책도 틔워주는 근본적인 방안의 이 정책 전환이 없이는 30, 40대의 부동산 불만을 진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이런 부동산 불만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지만요, 바로 또 이 발언 때문에 더 화가 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죠.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이제.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네, 교수님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당 내부에서는 또 그렇게 대수롭지는 않게 별일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도 있어요. 별일 아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시그널을 지금 잘못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집값을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집값이 더 안 오르는 것에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오르는 것에 걱정을 하는 것이지 떨어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떨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이 두 부분 모두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컨대 더 떨어져야지 사실은 경제에 좋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으면 모든 부분에 사실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초과 비용으로 되는 것이고 상품의 가격까지 올리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이 지금 높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30, 40대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절망적인 거죠. 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그것을 국토위에서 지금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집을 사야 되는 거구나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분 모두 다 잘못된 언사를 한 것이고 반성을 하고 저는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토위에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그널이 잘못된 것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사자인 진성준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는 그렇게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만 잡아서 썼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죠. 네, 언론이 그것만 잡아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당 일각에서조차 국토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다른 상임위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옮기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런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진성준 의원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왜 일본 같은 경우가 자산가격 폭락하면서 경제가 휘청휘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가격 급격하게 폭락하면 그 주택담보대출 문제 생길 거고 가계부채 터질 거고 금융기관 터질 거고 그럼 우리 경제가 차례로 진짜 쓰나미처럼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니 자산가격 폭락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김연아 비대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산가격 폭락해가지고 뭐 가계부채 문제 생기고 금융기관 무너질 것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겁니다. 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산가격 폭락까지 몇 가지 가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건데 진성준 의원의 어떤 본질 뭔지는 알겠어요. 다만 이게 사실은 지금 3040이나 이런 무주택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들의 하나가 어쨌든 여당 국토위 위원회 입에서 그렇게까지는 집값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요거에 이제 분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여당과 청와대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여당 의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진심은 뭐든지 간에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건 그렇다고 보면 진성준 의원의 어떤 제가 뭐 속내와 어떤 그 입장을 잘 알겠으나 당 전체를 정부를 청와대를 위해서는 내려오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민주당의 다음 스텝을 좀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아마 스텝에 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뭐 화난 민심을 더 좀 속상하게 할 것 같은 게요, 평론가님. 매매값도 그렇고 또 전세값도 그렇고 다 뭐 동반 상승했더라고요. 서울시 전셋값 같은 경우는 지금 55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는 건 고사하고 전세 매물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진 형편입니다. 이러다 우리나라의 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인데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떠올려 보면 이게 국정의 중심되는 의제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을 따져보게 된다면 대부분 다 두 자릿수 이하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이야기가 국정의 중심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 개원하는 연설에서도 부동산 문제 핵심적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거듭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렇죠. 왜 매매값뿐만이 아니라 전세값까지 이렇게 못 잡아서 국민들이 힘들게 하는 건가. 네. 결국 정권 초기에 이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맛봤던 김수현 수석을 중용하면서 다시 한번 규제 일변도, 증세 일변도의 정책을 펼친 그 후가가 정권 후반기에 이렇게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확실하게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인사로 하는 겁니다. 지금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장까지 거치고 물러나 있습니다만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빠른 경질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만 국민들이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좀 달라지겠구나라는 사인을 받고 부동산 시장도 뭐 그렇다고 해서 장관 하나 바꾼다고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부동산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계속해서 앉아있는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계속 가고 결국에는 김 장관의 말과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으로 네. 돈 번다는 이러한 신화가 국민들에게 계속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2년 넘도록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을 바꾸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연간 지금 서울에서는 4만 호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요.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결국 시장 논리에 따라서 공급이 있어야 가격이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면 서울시에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굉장히 계속 막았어요. 또 뭐 그린벨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환경 문제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굉장히 쓴데 마지막 허파, 서울서권의 마지막 허파 그린벨트다. 그래서 요걸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이거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폭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들도 조금씩 그린벨트를 건드려온 건 사실입니다. 공급을 늘리려고. 근데 이제 그런 목적이 왜 발생하냐면 기존의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완화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대체적으로 이제 그린벨트를 사실 풀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왜냐하면 그린벨트 한번 풀어놓으면 사실은 거기에 다시 그린벨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지역은 사실상 그린벨트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네. 그 자체로서 우리가 농림지대를 가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들도 우리가 같이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근본적인 지금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문제는 세금 정책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올리면 결국에는 그 세금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누가 보느냐.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바로 전셋값으로 올라가요. 네. 전셋값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반전세라든가 월세로 전환이 되고 그 피해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세입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부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피해는 가장 많이 본다는 것을 알고 사실상 이런 세금 중심의 어떤 정책과 더불어서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린벨트 하나만으로 지금 해결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린벨트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부분도 같이 보완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린벨트 얘기도 그렇고요. 지금 공급 관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네. 서울시는 사실 그린벨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뭐 활성화. 또 일각에서 또 다른 데서 나오는 얘기는 군 유휴지를 좀 활용해보는 건 어떻겠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차라리 그린벨트보다는 저는 군 유지가 낫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린벨트 환경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부동산이 많이 폭등했던 이유가 세금 위주의 지금 정부와 똑같은 그 수요 억제책 세금 이거 문제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이잖아요. 그래서 혁신도시 하면서 지방을 엄청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엄청 풀려요. 그 토지보상비 어디로 왔냐? 대부분 강남 아파트로 왔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중의 유동성 거의 뭐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많습니다.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가냐? 야, 대한민국 제일 확실한 게 뭐지? 주식이야? 아닌데? 강남 아파트인데? 강남 아파트로 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서울 주변에 저 내곡동 세곡동 그린벨트 풀렸다? 그 돈을 받은 토지보상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은행 예금하겠습니까? 제로금리인데? 불안불안한 주식하겠습니까? 대부분 강남 아파트로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 아마 그 돈이 또 풀리기 시작하면 그거로 인해서 아파트 값을 밀어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그린벨트 해제는 저는 조금 무리다. 차라리 재건축 항상 그 얘기 나오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또 한 분이 가세를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근부 분리 정책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법무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저는 무엇이냐. 이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수사 지휘 검찰에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국무위원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소관 부처와 관련된 현업, 특히나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됐던 이 박원순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으면서 뜬금없이 부동산 문제를 들고 오는 건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정치인, 내지는 잠재적 대권 주자나 서울시장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고요. 법무부 관련된 현안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까 싶고 근부 분리라는 것은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시키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현금 많이 가진 부자들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정 부분 근부 분리를 시행하고 있어요. 15억 이상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무조건 대출이 이 시가에 비해서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어느 OECD 주요 선진국을 봐도 대출을 이 정도로 규제해 놓은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 집값보다 이상, 세금까지 포함해서 110% 정도의 LTV를 허가해 놓고요. 건전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평생 그 집을 갚아 나가면서 그 집 한 채 마련하게 해주는 구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근부 분리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근부 분리를 더하게 된다면 현금 가진 사람들만 집 사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저는 이분의 이 경제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부 장관 일만 하신다면 경제적인 관점 어떤지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데요. 과거 당대표 시절 뭐 토지 공개념 이야기도 꺼내셨고 이번에 이 금부분리 이야기까지 꺼내신 걸 보면 법무부 장관의 끝이 아니라 다음 행보를 아마 꿈꾸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더더욱 더 송곳 같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얘기를 한 거를 두고 좀 많은 비판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요, 추 장관이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진전 교수는 또 여기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글을 또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데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부동산 이슈가 워낙 부각이 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국무위원회 한 분으로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해야 될 아주 막중한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 하나도 굉장히 버겁고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하이 좀 원활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데 좀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뭐든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역량이 뭔가 이렇게 확실히 투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도 얘기를 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근부분리 얘기를 하고 그것을 집행할 능력이 그런 법무부 장관에 있느냐? 그럼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논란만 이제 양산하는 효과만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자중하시고 검찰 개혁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부 매체들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를 조세 저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1주택자들의 어떤 이런 부분도 건드렸기 때문이다. 1주택자들 나는 대출도 받지 않고 그냥 한 푼 한 푼 모아서 집했는데 갑자기 투기한 것처럼 투기 세력처럼 물으니 억울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당연히 제기가 되는 거고. 왜냐면 내가 집값 올려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되다 보니 집값이 오른 거를 왜 나한테 징벌적 과세를 합니까? 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정치권에 약간의 파장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또 이제 이재명 지사 얘기인데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정부 정책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집 하나 뭐라 그랬죠? 비싼 집 가지고 있는 게 죄는 아닙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집 가격보다는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개수보다는 실거주 여부가 더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부 부동산 정책과 약간의 결이 다른 발언들을, 메시지들이 나와서, 아마 이제 정부 여자나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강론으로만 논란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벌써 서울시장 선거 재보선부터 대선 경선부터 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큰 선거가 있으면 결국 야당이든 여당이든 차기 주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정책에다 본인들의 메시지를 내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이재명 지사 입에서부터. 그래서 아마 결국 이제 정부하고 여당이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할지, 민주당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지, 야당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제 정부에서 거론되는 여러 추가 공급 대책 내용하고요, 부동산 때문에 화난 민심까지 짚어봤습니다.